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이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생일이라고 해도 누가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이제는 연락이 드문드문하니까요. 그래도 혼자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 작은 초 하나 꽂고 불을 껐죠. 그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60년이나 살아온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된다. 누굴 원망하지 말고 고생 끝에 편안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도 후회가 남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미련과 아쉬움이 꽉 차 있고 때론 억울함마저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해요. 저는 평범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큰 욕심 없이 자식들만 잘 키우자는 분들이셨어요. 어머니는 늘 새벽부터 부엌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하시며 가족을 위해 땀 흘리셨죠. 우리 집은 여유롭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형제자매는 다섯이었고 저는 막내딸이었기에 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어쩌면 저를 가장 깊은 틀에 가두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막내는 집에 남아 부모님 모셔야지. 언니들 시집가면 너만 남을 거야. 그 말들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철이 들었고 언제부턴가 내 감정보다는 주변을 먼저 살피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시간이 흘러 저는 집 근처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의 한 중학교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있었고 누군가는 부모님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 마음엔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누군가 대신 내 인생을 사는 듯한 서글픔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고등학교 선배였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진우라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눈웃음이 예쁜 사람이었죠. 무뚝뚝하지만 정직한 성격,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넌 웃을 때가 가장 예뻐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본 나 자신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동생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 사람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고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도 이유가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댁에 살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한시도 편하게 두지 않으셨죠.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하려면 멀었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조용히 시댁 챙기면 돼. 그런 말들에 울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부모님께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중간에 끼어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져갔습니다. 내가 바라던 삶이 이거였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그땐 그저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었죠. 시간은 또 흘렀고 저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아갔습니다. 한때는 아이를 보며 위안을 삼기도 했죠. 그래, 이 아이가 내가 견딘 이유다.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가혹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바람이 났더군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두고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고 그 사람은 뻔뻔하게 말했어요. 넌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 너무 틀에 박힌 사람 같아. 난 숨이 막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짐을 싸지 못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고 이혼은 너무 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떠났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로의 삶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어요.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고 손가락이 휘도록 반찬 가게에서 일했죠. 이혼녀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60이라는 나이를 맞은 거예요. 거울 속 주름진 제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삶만큼은 누굴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요. 지금은 작은 꽃가게를 열어 아침마다 꽃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고객이 오면 웃으며 인사하고
퇴근 후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손수건에 라벤더 향수를 뿌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인생이 후회스럽고 이제 와서 바꾸긴 늦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갑은 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2오빠, 2언니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둘째 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가장 적었기에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우리 집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다소 무뚝뚝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 그 자체였죠.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며 쉴 틈 없이 움직이셨어요. 어린 제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한마디 말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분이셨죠. 시끄럽다. 밥 다 먹었으면 정리해라. 그 말 한마디면 저와 언니는 바짝 긴장했고 어머니는 괜히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어요. 무뚝뚝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매일같이 일터에 나가셨고 월급날이면 조용히 어머니 손에 봉투를 건네셨어요. 위로는 공부를 잘했던 큰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인기도 많고 외모도 빼어났던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있었기에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조용한 아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둘째 언니는 말 그대로 스타 같은 존재였어요. 학교에서 뽑는 미소천사, 예절상, 모범상은 죄다 휩쓸었고 교복만 입고 나가도 지나가는 어른들이 아이고 댁 따님 참 곱네하고 칭찬을 했죠. 그에 비해 저는 참 존재감이 없었어요. 늘 언니 따라붙는 그림자처럼 무언가 뒤처진 느낌, 비교당하는 느낌을 안고 자랐습니다. 어른들은 자꾸만 둘째 언니 좀 본받아야지 하셨고 그 말은 제 귀에 넌 아직 멀었어처럼 들렸어요. 물론 그 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 벽이 생겼죠. 어릴 땐 저도 반항을 해본 적 있어요. 왜 언니랑 나랑 맨날 비교해요? 전 그냥 저대로 살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네 언니는 널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사람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절 제 마음은 늘 외로웠어요. 다들 빛나고 있는 집안에서 나는 어딘가 자꾸만 흐릿해져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니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 저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고 오빠들이 성적표 자랑할 때 저는 교과서 귀퉁이에 시를 적곤 했어요. 그 시절 저만의 피난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선생님이었어요. 늘 반에서 눈에 잘 띄지 않던 저를 너의 글은 따뜻해. 표현이 참 깊다. 라고 말해주셨던 그 한마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품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했어요. 처음엔 언니처럼 예쁘지도 않고 오빠들처럼 똑똑하지도 않은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 라는 자격지심이 컸어요. 하지만 실습을 나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그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제 앞에서 조심스레 고민을 꺼내고 말수가 없던 아이가 선생님이랑 있으면 편해요 라고 말해줬을 때 그때 저는 느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가족들도 점차 제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교원 임용에 합격한 날 말없이 제 어깨를 툭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엿한 선생님이 됐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칭찬이 늘 그리웠거든요. 그 칭찬을 듣기 위해 나는 그렇게 오래 외로웠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분명 나는 둘째 언니의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나만의 색을 지켜온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사람은 다 각자의 속도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아주 늦게 향기를 퍼뜨리기도 하죠.
저는 후자였고, 그래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이나 주변과 늘 비교당하며 마음속에 그림자를 품고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절대 누군가의 잔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죠. 그게 행복했든 쓰라렸든 한 번 마음에 들어온 감정은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니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사랑은 가장 순수했고 가장 뜨거웠던 시간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뼈아픈 후회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의 소개였어요.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제게 말했죠. 너 기억나? 우리 선배였던 오진우. 지금 의대 다녀. 완전 성실하고 착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당시만 해도 의대 다닌다는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진우 씨는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늘 조용히 웃는 얼굴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죠. 식당에 들어서면 문을 잡아주고 대화를 하다 말고도 제 컵이 비었는지 슬쩍 확인하는 그 모습에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랑 살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조용하면서도 깊었어요. 진우 씨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 20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은 응급실인데 내 생각나서 잠깐 나왔어. 오늘도 고생했지? 나중에 꼭 데려다 줄게.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위로였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성 들여 사랑받는다는 게 제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가끔은 병원 앞에서 몰래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다가 새벽 2시에야 겨우 얼굴을 마주한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땐 둘 다 말없이 벤치에 앉아 식은 국을 나눠 먹으며 웃기만 했죠. 그 시절엔 정말 사랑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양가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의사 집안이면 좋은 거지. 근데 부담스럽진 않겠니? 하며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수준이었지만 진우 씨 쪽은 달랐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반대하셨어요. 집안도 너무 차이 나고 교육 수준도 다르다. 우리 진우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저 성실히 살았고 남보다 모자란 게 많아도 꿋꿋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아무나라는 말로 단번에 무시당하는 게 참 서럽고 아팠어요. 진우 씨는 그런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엄마,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돈 많고 좋은 집안이면 뭐해. 내 마음은 거기 없는데. 그리고는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자취방 하나 구해 작은 방에서 함께 살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친구들도 친척들도 우릴 말렸어요. 결혼은 집안이랑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틀어지면 평생 힘들다. 하지만 그땐 우린 서로를 믿으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만 함께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죠. 결혼식은 작고 조촐했어요. 한쪽엔 친정 식구들이, 다른 쪽엔 거의 사람 없이. 진우 씨 친구 몇 명만 참석했죠. 그날 시어머니는 오지도 않으셨어요. 결혼식 직전 진우 씨에게 딱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 결혼 오래 못 간다. 후회하지 마라. 그 문자에 진우 씨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고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신혼 초반은 참 행복했어요. 둘이 같이 장을 보고 밤마다 TV를 틀어놓고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시간들. 진우 씨는 여전히 바빴지만 틈만 나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나는 너랑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우린 분명 잘 살 거야. 그 말 하나에 저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기보다 서로를 향한 의지였던 것 같아요. 서로 의지했던 만큼 한쪽이 흔들리면 모든 게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땐 몰랐죠. 그리고 결혼 생활의 그림자는 그렇게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시댁과의 단절,
경제적인 부담, 의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진우 씨의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은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지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그땐 정말로 몰랐어요.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참으로 거칠고 차가운 세계였어요. 결혼과 동시에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신혼집이 시댁과 같은 건물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가까우면 좋지 뭐. 서로 의지도 되고 그렇게 단순하게 넘겼어요. 하지만 정작 현실은 하루에도 12번씩 숨이 막힐 정도였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아침 6시에 저희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얘, 며느리도 새댁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오늘은 손님 온다니까 좀 도와야지. 그날은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결혼식 피로도 안 풀린 채 앞치마를 두르고 생전 처음 보는 시댁 친척분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그랬어요. 밥상 차리는 건 기본, 국이 짜다, 반찬이 적다, 숟가락 위치가 틀렸다. 한마디로 사사건건 참견과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너도 우리 딸이야라고 말하셨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명령의 전주곡이었어요. 우리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 집에서는 그렇게 안 굴러가. 며느리도 눈치껏 굴어야지 사람이 모나면 다친다. 그 말이 제게는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당신 나 요즘 좀 힘들어. 엄마가 너무. 그럼 남편은 늘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좀 참고 넘어가. 당신도 노력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노력. 그 단어가 제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왜 나만 노력해야 하죠? 나는 며느리이지 하녀가 아닌데. 친정에 가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가던 친정이 뭐 그렇게 친정에 자주 가냐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엔 명절 외엔 거의 발길을 끊게 됐어요. 며느리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다. 애도 없는데 또 친정 간다고? 그 말이 늘 마음을 짓눌렀어요. 친정 가는 일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고도 마음껏 웃지 못했고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친정 엄마는 눈치를 챘는지 항상 마지막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얘야, 네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아. 아프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징징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며느리는 원래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무 말 못했죠. 밤마다 방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불 끄고 이불을 덮은 채 소리 죽여 우는 그 시간이 제겐 유일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럴 땐 꼭 생각났어요. 결혼식 전 시어머니가 보낸 그 문자. 이 결혼 오래 못 간다.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주처럼 떠올랐습니다. 이건 나를 향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는 일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한 번은 정말 못 참고 어머니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라고 말했다가 그래? 그럼 집 나가. 여긴 네가 편하려고 오는 집 아니야.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진심으로 짐을 싸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붙잡았고 저도 눈물로 무너졌죠. 다시는 엄마가 그렇게 안 하게 할게. 진짜 미안해. 나도 당신 편이야.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반복되면 희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시어머니께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그래도 밥은 해야지. 시댁에서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 그 말을 듣고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집에서 나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그 순간 뭔가가 탁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전까진 참고 달래고 포기하고 그게 사랑이고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부터는 제 마음이 아주 조금씩 아주 확실히 식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늘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진짜 내가 잘못했어. 우리 조금만 참자. 나중에 꼭 나가자. 라고 했던 그 사람.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게 더 슬펐어요.
저는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그 위에 올라서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은 꼭 소리를 지르거나 때려야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기침 소리에도 숨이 막힐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집이 조금은 편해졌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 셋을 낳고서요. 그제서야 그 집 사람들도 이 집 며느리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슬픈 이야기였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3번이나 몸을 찢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건 아무리 돌이켜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한 기억이에요. 첫 아이는 결혼 2년 차 때 낳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애틋했고 저 역시 시댁에서의 삶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임신 후에도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는 건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어느 날 용기 내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아침은 제가 못 챙길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 그럼 진우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셨죠.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위로나 걱정이 아니라 네가 못하면 내 남편이 고생하겠네라는 식의 말투였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속에서부터 기운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하나가 제게는 희망이었고 숨 쉴 수 있는 이유였어요. 출산 후 남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됐구나.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켠이 조금 놓였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빛에서 따뜻함을 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며칠 만에 다시 부엌에 서게 됐고 아이는 자주 울었고 밤잠을 설친 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즘 며느리들은 참 약해 라며 비꼬듯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아이 덕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엣가시에서 손주를 낳은 며느리로 조금 바뀐 건 분명했어요. 둘째는 첫째가 3살이 되던 해에 낳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시할머니께서 그 무렵 많이 도와주셨죠. 시어머니의 어머니, 곧 제겐 시할머니였지만 참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예, 애 낳고 몸조리는 꼭 해야 해.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위로라는 걸 받은 게 얼마만이었는지. 시할머니는 시어머니 몰래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밤에 아이가 울면 대신 안아서 재워주셨어요. 둘째를 낳고 나니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첫째보다는 좀 낫네. 너도 이제 애둘 엄마니까 좀 여유가 있겠지? 물론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거기엔 이전처럼 날카로운 칼날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 집에서 사람 하나 바꾸는데 애둘이 필요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막내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힘들었어요. 3번째 출산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눈물이 났어요. 저의 마지막 아이, 그리고 저를 이 가정에 진짜 뿌리내리게 만든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막내딸을 안으며 잠깐 울컥한 듯한 얼굴을 하셨어요. 딸이네. 그래도 이젠 가족이 다 갖춰졌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늘 그렇듯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작은 상자를 내미셨어요. 이거 별건 아닌데 며느리 생일이니까. 그 안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허투루 고른 건 아니더라고요. 작지만 심플하고 단정한 디자인, 제가 평소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죠. 그 순간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생일 축하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을 하며 울음이 터졌고 그날 밤은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기쁘고 서럽고 뭔가 해방된 듯한 기분이 뒤섞여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왜 그걸 그렇게 해? 부터 시작하던 말투가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로 바뀌었고 이 집 음식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던 분이
이젠 네가 없으면 안 되겠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말뿐만은 아니게 느껴진 순간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기적처럼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이고 무너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덕분이었고 그 아이들이 결국 저와 시댁 사이에 견고한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시집살이요? 말로 다 못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딘 저 자신이 지금은 조금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 진짜 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됐거든요.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여보, 아버지 쓰러지셨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에 식칼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채 썰던 감자가 바닥에 뒹굴었고 저는 맨손으로 집어들고 정신없이 외쳤어요. 지금 병원이 어딘데요? 빨리 가요. 그렇게 첫째를 유치원에 맡기고 둘째와 막내는 이웃에게 부탁한 채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이미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얘 네가 와줘서 참 고맙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며느리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그토록 진심 어린 눈빛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울컥해서 고개만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넘겼지만 긴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날부터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병실 창가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나는 참 모진 사람이었지. 그런데도 너는 내 옆에 있어주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깊은 반성 그리고 무너짐. 그건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본 깊은 후회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어머니, 저도 부족했어요. 저도 서운한 마음에 가끔 너무 차갑게 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고 병원에 올 땐 제게 먼저 안부를 물으셨어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애들 감기 안 걸렸어? 내가 대신 하루 봐줄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시아버지는 한 달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말은 아직 제대로 못하셨지만 눈빛과 손동작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날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수고 많았다, 내 며느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도 자주 병문안을 왔고 병실은 점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첫째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줬고 막내는 할부지 얼른 나아하며 소리 내어 웃게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손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구나. 그리고 너 같은 며느리 있어서 내가 참 다행이야. 또 한 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땐 눈물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과 진심이 부딪혀서 생기는 따뜻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병문안 오는 친척들에게도 이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천사야, 천사. 내가 처음에 좀 엄했는데 지금은 이 딸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니까.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날이 오더군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뒤 시어머니가 제게 손편지를 건넸어요. 얘야, 그동안 내가 널 많이 힘들게 했지. 근데 너는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줬어.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 이어주는 거더라.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어요. 식탁에 앉아도 다 함께 웃었고 명절엔 제가 먼저 어머니 이번엔 제가 갈비찜 맡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죠. 아직도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고부 갈등을 이겨냈어? 그냥 참은 거야? 어떻게 마음이 풀리던데?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계기가 와야 해. 우리 가족은 병실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됐어. 고통이 누군가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더 끈끈하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슬픔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진심을 통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은 언제 멀어질까요? 그 사람이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게 먼저 멀어진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건 한순간 폭탄처럼 터지기 전엔 늘 조용하다는 걸요. 막내딸은 어느새 대학 4학년이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며 학교 근처 고시원에 들어가더니 집엔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처음엔 이해했어요. 젊은 날의 독립심 나도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딸아이가 문득 집에 왔는데 표정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피하고 말도 짧고 퉁명스럽고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엄마 얼굴 보기 힘들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아이를 놓아주는 순간인가 싶었어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병원 일이 많아졌다며 야근이 잦아지고 회식이 많아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주말에도 이유 없이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하면 급히 끊거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더군요. 어느 날은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토요일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지갑을 두고 나간 걸 알아차렸고 중요한 카드가 있어 차에 두고 나왔을 거라 생각해서 우산을 들고 회사 근처까지 가져다 주기로 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병원이 있는 빌딩 근처 남편은 한 젊은 여자와 함께 차 안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그저 직장 동료일 거라고, 일 얘기를 나누는 중일 거라고. 하지만 여자가 남편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희망은 바스러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귀 안에서 울리는 무언가. 그때 저는 정지된 세상에 혼자 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고 평소처럼 시큰둥하게 오늘 왜 그렇게 연락했어? 진료 중이었어. 라며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모른 척하며 일상인 척하며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나를 잃고 살았구나. 아이들을 키우느라, 시댁 눈치를 보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나는 나를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나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눈가, 축 처진 어깨, 무기력한 표정. 이게 정말 한때 사랑받고 싶었던 그 소녀의 미래였을까요? 그제서야 결심했어요. 더는 외면하지 말자. 더는 나를 속이지 말자.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열지 않았던, 아니 못했던 그 문. 그 안엔 수없이 오고 간 메시지와 사진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선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다만 보고 싶지 않았을 뿐.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무슨 얘기? 라고 묻더군요. 당신 다른 사람 있죠. 이젠 거짓말하지 말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라는 한마디. 그 말이 이토록 허무할 줄 몰랐어요.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막내딸은 여전히 바쁘고 남편은 병원 일 핑계로 늦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이 고요함이 차라리 편안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인생은 무너지는 순간보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더 어렵고도 찬란합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는 한순간의 실수도 감정 없는 불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일상의 일부로 삼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더는 그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가 먼저 말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아이들도 다 컸고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자유요? 가슴이 아리도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토록 얄밉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이혼을 결정한 뒤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재산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산 거야. 당신 명의로 해준 건 그냥 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고 같이 살던 20년 제가 내 집처럼 가꾸고 구석구석 마음을 쏟아 꾸민 공간이 그저 그의 소유물로만 불리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됐고 더는 그런 사람과 오래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 가져가세요. 집도 차도 통장도. 그 대신 나의 시간만은 다시는 빼앗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서럽고도 억울해서. 그래도 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 이후로 저는 친정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도 몇 개 없었고 방은 작고 햇살도 잘 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했어요. 오랜만에 혼자라는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잊고 살아왔는지를요.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꽃다발 하나를 내밀더군요. 엄마 이거. 엄마 생각나서 샀어. 그 꽃은 분홍빛 튤립 한 다발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꽃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눈부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딸은 당황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나 너무 몰랐어. 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을 통해 삶의 온기가 다시 제게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삶을 다시 꾸려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 한때 꿈꿨던 작은 꽃가게, 대학 시절 꽃꽂이를 배우며 잠시 상상했던 그 소망을 이제는 나를 위해 해보기로요. 처음엔 무모하다 생각했지만 동네 작은 상가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고 가게 이름을 다시 피다라고 지었어요. 꽃도 사람처럼 언제든 다시 피어나니까요. 가게를 연 첫날 꽃바구니 하나를 팔고 혼자서 기뻐 눈물 흘렸어요. 누군가는 웃을지 몰라도 그 순간 제겐 세상 모든 성공보다 큰 의미였어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꽃을 골라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와 큰오빠, 둘째 오빠가 가게에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다시 피어났구나. 이제야 엄마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후회요?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에 감사하려고 해요. 지금 제 옆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꽃가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매일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딸아이와 조용히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 어떤 사치보다 행복하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났고 난 새로 시작했어요. 인생의 모든 끝은 사실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